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어서 모닝 스탠바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뉴욕 증시가 오늘 또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거기에 또 반도체 얘기도 끼어들어 있어서 국내에서 이제 개장 전에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어떻습니까? 네, 뉴욕 증시가 좋지가 않죠. 우려스러운 점은 뉴욕 증시가 계속 좋지 않다라는 점.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1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점이고, 관세에 대한 얘기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유예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이제는 더 커졌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가고 있었는데 사실 오락가락하는 부분들이 좀 보이죠. 생각보다 좀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정치적인 결정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투자자들이 좀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너무 불안하다. 그런 마음을 좀 느끼면서 시장의 산발작도 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점은 미국 증시보다 국내 증시가 훨씬 잘 버티죠. 미국 증시 하락이 컸을 때에도 국내 증시 하락은 좀 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에서 반도체주들 좀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엔비디아, 테슬라 다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또 급락을 했죠. 최근 들어서 심심치 않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AI 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피크할 우려감도 안 그래도 우려감 가지고 있는데 관세 얘기 나오면서 경기 침체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여기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내놓기 딱 좋죠. 빨리 팔고 가고 싶은데 마침 수익 중입니다. 팔기가 더 좋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에서도 하락이 좀 깊게 나타났는데, 경기 침체 우려감도 있었고요. 기술주들 다 같이 하락했고요. 그렇지만 국내 증시 살펴보면 국내 증시 이번에도 그래도 미국 증시 나스닥 2% 넘게 하락했는데요. 나스닥보다는 훨씬 선방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우선은 시간 외에,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는 이 하락을 막아주는 일정 부분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다른 반도체주들도 다 같이 반등에 대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다음 주에 추세적으로 다시 상승하면서 반등을 할 수 있느냐, 거기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계속적으로 하락하느냐, 급락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주들 하락을 좀 멈춰 세웠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로 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 끝난 이후의 시간외에서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국내 증시로 넘어오면서 미국 시장의 하락이 희석이 돼서 넘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도 외국인의 매도가 굉장히 거세진 않다라는 점. 그래서 국내 증시 강한 모습을 보여주진 못합니다만 미국 증시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 사실 이전 작년 같은 경우 보면 미국 증시가 이 정도 하락을 했다, 그럼 지금 지수가 2,576포인트가 아니라 2,500 아래였을 거거든요. 근데 금년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탄탄해진, 작년 대비해서는 탄탄해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폭은 그보다는 좀 제한적인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어제 국내 증시 살펴보면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긍정적이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저점이 3월 4일이었고요. 2,528포인트였습니다. 최근 저점이. 근데 이틀 동안 열심히 상승을 해서요. 거의 5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죠. 2,576포인트까지 올라왔고, 어제 외국인 기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수를 했고요.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순 매수에 나서면서 시장을 탄탄하게 좀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급반등의 신호까지는 아니죠. 거래대금이 아직 많이 늘지는 못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좀 반등을 했고, 상승하는 섹터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이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시장의 가장 시총 비중이 높은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까지는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이 살짝 좀 아쉬운 점인데, 그 외의 섹터들, 상당히 많은 섹터들이 상승을 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이 관세와 관련된 이 섹터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유통, 항공, 은행, 증권주까지 좀 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시가총액 비중 높은 두 섹터 빼고 철강, 자동차, 사실 그 밑에 중에서는 주요한 섹터들 상당히 많은 수의 섹터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 상승 종목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수급적인 면에서도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였죠.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입니다. 매도하는 금액도 꽤 컸거든요. 외국인 2천억대, 기관도 2천억 원대의 순 매도를 보여주면서 코스피는 상승한 반면에 코스닥은 다시 하락을 하면서 사실 차트상으로도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좀 더 좋은 모습의 차트가 좀 나와 있거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떤 종목이 좀 하락을 했느냐라는 이 섹터별로 좀 살펴보면 헬스케어라든지 로봇, 엔터와 같이 사실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오른 섹터들이죠. 이 세 섹터가 악재를 만난 건 없습니다. 특별한 뉴스가 나왔다라든지 실적이 나왔다라든지 이런 실망을 한 그런 매물이 나온 건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와 전기차가 물론 이제 왜 하락했는지 이유는 붙였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를 이 저의에서 좀 찾아본다라면 올랐는데 수익 중이기 때문에 팔았다거든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헬스케어, 로봇, 엔터와 같은 종목들도 악재를 만났다라기보다는 시장 좀 불안한데 지금 수익 구간이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세 얘기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짝 물러서긴 했습니다만 유예지 확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와 관련돼서 그리고 개별 기업 이슈 그리고 시장이 지금 좀 불안하죠. 사실 이 두 가지만 나와도 정신이 없어요. 시장 하락하고 특히 내 종목이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럼 하락폭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이 없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고용 얘기 또 나오고 있죠. 고용이 좀 불안할 수 있다.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그리고 경제 지표가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 물론 이제 무역 수지가 좋지 않은 거는 관세 부과가 앞으로 부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수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무역 적자가 늘어난 거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는 경기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커지고 있다는 점. 매크로적인 변수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는 관세와 개별 기업 그리고 좀 크게 봤을 때는 경제, 고용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당분간은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장이 선방을 하고 있지만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또 코스닥 쪽에서 헬스케어와 로봇 엔터 쪽에서는 눌림목에 대한 부분을 좀 시사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모닝 관심주 들어가겠는데요. 오늘은 이번 주 화요일 날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이 거의 다 바닥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카카오, 크래프톤, CJ 대한통운 짧게 AS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도 좀 더 좋은 모습을 최근 들어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이버, 카카오 최근 들어서 증권사에서 레포트들도 긍정적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카카오의 투자 포인트는 실적을 굉장히 많이 턴어라운드를 빠르게 시켰다. 네이버처럼 그렇게 보기보다는 AI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데요. 지금 45,000원 정도 왔어요. 45,000원에서 47,000원 정도는 매물이 좀 소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 좀 소화하고요. 근데 수급적으로 좋기 때문에 매물 소화 이후에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래프톤은 게임 전반에서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크래프톤 자체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다. 특히 기관들의 수급, 연기금과 투신이 계속 사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승을 하긴 했는데 상승폭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좀 부담 없이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삼자물류를 제가 포커스로 키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다시 이제 한 10만 원 정도 가까이 가면 매물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와 마찬가지입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는데 CJ 대한통운도 매물의 일정 부분에 대한 시간은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AS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어디인가요? 네, 공매도 이제 재개가 되죠. 3월 31일에 공매도 재개가 되는데요. 이제 공매도 재개 이후에 시장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매크로적인 이슈에서 변동성이 많은데 여기에 또 공매도까지 약간은 심란해집니다. 어떤 관점입니까? 공매도 재개가 지수의 방향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실 증권사들에서 많은 코멘트들이 나와요. 이 신문 기사도 나오고요. 증권사들 레포트들도 나오는데 결론을 살펴보면 매크로적으로 지수 방향성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증권사 하우스들에서도 대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 미칠 영향력이 낮으면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면 공매도 영향을 사실 미칩니다. 분명히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주가가 일정 부분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전에도 공매도를 금지했었다가 공매도를 재개했을 때 어떤 식으로 모양들이 이 지수의 모양이 좀 나타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3년 11월부터 금지됐었던 공매도가 이번 달 말로 재개가 됩니다. 전부 다 금지됐었던 건 아니죠. 전부 금지했었다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으로 한정을 했고요. 공매도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전 종목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거 공매도 금지 사례이었을 때 그 당시를 좀 살펴보면 개별 주식 선물에 대한 미결제 약정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종목들이 과거 공매도 상위 종목은 주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거나 혹은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으로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제 코스닥에서 하락했었던 종목들이 사실 살짝 여기에 좀 발을 걸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엔터라든지 헬스케어, 로봇,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은 떠나서, 밸류에이션 문제를 떠나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의 단기적인 타겟이 되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 항상 무언가 매도가 특히 코스닥에서 많이 나올 때 신용 얘기 많이 나오는데 신용 잔고가 얼마다,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들 뭐가 있었는데 이 종목들 위주로 해서 하락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과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매도가 단기적으로 우선 집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하락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공매도를 전 종목으로 확대해서 재개하면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수 방향성이 내려갈 수 있고 지수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종목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밸류, 신용비율 높은 이런 종목들에 따라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단기 하락 이후는 근데 이 기간이 굉장히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달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 하락 이후에는 그런 방향성 어떻게 됐냐? 사실 지수에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매크로적인 환경들, 미국 지수가 올라갔느냐, 중국 지수가 상승을 했느냐, 이런 영향에 따라서 국내 지수에 대한 방향들,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습들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이 결정되고 이 수급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텐데 이 방향성에 따라서 그냥 움직였지 공매도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조금 더 길게 봤을 때에는 지수의 방향성, 특히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계속적으로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지수 선물에 대한 미결제 약정이 공매도 재개하면 증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 그러면 외국인이 선물에 대한 순매도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지수에 대한 하락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좀 높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의 방향성에 따라서 국내 종목들, 특히 대형주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된 종목, 사실 어떤 종목을 말씀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이 현대모비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매도에서 피해야 되는 게 고밸류와 신용 비율 높은 종목이었죠.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들, 대표적으로 국내에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관세 우려감이 있죠. 관세 우려감도 피해가면서 밸류에이션이 좀 좋은 종목 찾아봤더니 현대모비스 보신다라면 사실 관세를 가장 많이 걱정했던 이유가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비싸집니다.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는. 그러면 자동차가 덜 팔릴 거 아니냐. 계속 잘 팔려도 현대모비스 좋고요. 덜 팔려도 좋습니다. 덜 팔리면 자동차들에 대한 수명이 좀 더 늘어나겠죠. 이전 같으면 교체를 했을 텐데 이제는 고쳐가면 씁니다. AS에 대한 수요, 이 부분들에 대한 마진들 계속적으로 높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AS 주도의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관세가 부과가 더 높게 되거나 덜 되거나 두 가지 모두의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서 밸류에이션이 싸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공매도에서 시작해서 현대모비스까지 왔는데요. 어제 이제 현대모비스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목표가 얼마나 잡으십니까?
사실 어제 자동차주들이 대체적으로 견조한 모습들 보여줬고 그렇지만 대부분 음봉을 좀 달아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특히 기관들 쪽에서 보험, 뭐 연기금, 사모펀드 뭐 이런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현대모비스를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 뭐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는 단기적인 이런 이 음봉보다는 사실 어제 같은 현대모비스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자동차주들의 이런 음봉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관세보다는 실적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현대모비스는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여요. 25만 원, 26만 원 요 사이로 움직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박스권 상단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점. 1차적으로는 여기서 한 10% 정도 수익, 그러니까 27만 원 정도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모비스였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갈 텐데요.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증권 말씀드리겠고요. 뭐 해외 주식에 대한 열기가 조금은 사그러들었지만 그래도 양호한 1분기 실적이 전망된다. 그래서 어떤 모습들로 향후에 접근을 해볼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 관련된 종목들은 2월 말에 고점 찍고 잠시 이제 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업종의 흐름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자, 어떠한 내용입니까? 사실 어제는 은행주들이 좀 더 주목을 받았죠. 증권주들은 미래에셋증권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관심도는 좀 덜 했지만 증권주들 계속적으로 실적이 좀 선방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거래 대금이 좋습니다. 2월 일평균 거래 대금이 21.2조 원입니다. 전월 대비해서 27.9%, 약간 28%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주식시장 반등에 따라서 월 평균 시가총액이 올라갔고 회전율도 좀 올라가는, 회전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개인들의 이 매수 매도가 좀 더 활발해졌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신용 융자 거래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올라갔는데 사실 증권주들의 실적 포인트는 국내 주식이 아니라 해외 주식이었죠. 해외 주식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보면 사실 해외 주식은 경쟁이 그야말로 굉장히 치열합니다. 굉장히 치열한 상황 속에서 해외 주식 수수료 무료 뭐 이런 얘기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사실 몇 년 전에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 국내 주식시장 매매 수수료 무료 이런 광고들을 많이 봤었는데 그 현상이 해외 주식에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토스 이 수수료 같은 경우가 상승을 했지만 토스는 큰 폭으로 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토스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저희 수수료 MS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키움이 굉장히 소폭이지만 좀 상승을 하는 키움증권이 모습을 보여줬지만 뭐 미래라든지 신한, 삼성, NH, 한국과 같은 이런 증권주들은 대체적으로 MS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데 해외 주식 그렇지만 해외 주식의 전체적인 거래 대금은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 영업 환경은 계속적으로 좀 양호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트레이딩과 채권 부분들을 살펴보면 국채와 여전체 금리는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평가 이익, 사실은 브로커리지 수익만큼 중요한 게 채권 평가 이익인데 증권사들에서 채권 평가 이익은 계속적으로 좀 1분기에는 우수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그리고 3월 4일에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했죠. 브로커리지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뭐 기대감이 좀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뭐 투자 포인트의 한 포인트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정치적인 변수가 해결이 되어갈 상황까지 가고 있죠. 점점 이제는 끝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든 결정이 되었을 때 주식시장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런 정책들 충분히 좀 기대할 수 있거든요. 주식시장이 굉장히 억눌려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좀 불안하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간에 이제는 증시 부양에 대한 이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브로커리지의 포커스, 브로커리지 1번 그러면 뭐 키움증권입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키움증권 일회성 비용을 감안한다라면 4분기에도 여전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 주식 그리고 해외 주식 모두 다 가장 견조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뭐 토스 같은 경우가 해외 주식에서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올려가고 있지만 국내 해외 모두 합쳤을 때는 브로커리지는 키움증권이다라는 걸 부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견조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라는 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같이 말씀을 드리면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다른 증권주들과 마찬가지로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 가격은 11만 원, 11만 5천 원 정도가 거의 바닥 형성을 하고 있고요.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1차적으로는 목표가 13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키움증권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바깥쪽으로도 약간 기대되는 모멘텀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 핵심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LG U 플러스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 좀 불안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찾아보니까 LG U 플러스 보입니다. 1분기에 25년도 실적 전망한다라면 25년도 실적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많이 오른다라는 점. 그러니까 사실 24년도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통신주들에 좀 있었습니다만 25년도 LG U 플러스 실적 호조가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죠. 1분기 LG U 플러스 영업이익 자체도 전년 대비해서도 큰 폭으로 전 분기 대비해서는 70% 가까이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만큼 25년도 실적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주주이익 환원 규모가 25% 증가가 예상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주가 안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면서 좀 차곡차곡 굉장히 폭등하는 수익률까지는 아니겠지만 차곡차곡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25년도에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같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가격 충분히 좀 돌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 가격은 11,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상무님의 종목 3가지 공개가 됐습니다. 하나씩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현대모비스가 되겠습니다. 낮은 밸류에이션, 여기에다가 AS와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27만 원의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키움증권이 되겠습니다. 자, 국내외 주식적 경쟁력이 있고 여기에 정치적인 불확실성 역시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간다라는 측면으로 내외 부분을 모두 다 점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3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신사 쪽에서는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LG U 플러스 말씀을 해 주셨네요. 11,500원 제시했습니다. 상무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